여러분, 혹시 동남아 여행하면 어디 떠올리세요? 태국, 베트남?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2억 7천만 인구의 디지털 경제 폭발,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자원까지 독점하면서 2026년 성장률 5%를 찍겠다고 선언한 이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발리 휴양지로만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인도네시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죠. OECD가 인도네시아 2025년 성장률을 4.7%, 2026년은 4.8%로 전망했는데 프라보워 대통령은 아예 목표치를 5.4%로 올려버렸거든요. 물가는 2.5% 수준으로 잡으면서 안정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은행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4.8% 찍고 개혁만 제대로 굴러가면 2027년에 5.5%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다른 신흥국들이 환율 쇼크에 물가 폭등으로 난리칠 때 인도네시아는 거시 경제 지표가 무척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1%대 성장률로 고민할 때 인도네시아는 5% 넘는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2026년까지 실업률을 4.4%에서 4.96% 사이로, 빈곤율은 6.5%에서 7.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거든요.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을 분배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던진 거죠. 농가 소득 개선하고 공식 고용 비중 늘리겠다는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박아놨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지금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도네시아 하면 보통 발리 휴양지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는 이미 서울 못지않은 쇼핑몰이랑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차 있고, 족자카르타는 보로부두르 사원 같은 세계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서 역사여행 코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발리는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이 발리 우붓이나 짱구 같은 곳에 모여들면서 카페 문화랑 코워킹 스페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롬복이나 길리 제도는 이제 발리를 대체할 차세대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고, 코모도 국립공원은 전 세계 다이버들 사이에서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2025년에는 1,7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정부가 관광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새 공항 짓고 도로 확장하고 리조트 개발하면서 관광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도 발리 직항 늘어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고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여행 허들도 낮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인도네시아 성장의 진짜 엔진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동남아 전체 디지털 시장의 40% 이상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가 1,3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가 400% 넘게 커졌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가 91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이커머스랑 핀테크, 배달앱, 온라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완전히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잭이나 그랩 같은 슈퍼앱이 동남아 전역을 장악한 것도 인도네시아가 본거지였기 때문이죠. 정부도 이걸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밀고 있어서 국가 데이터 센터 짓고 규제 손보면서 IT 시장을 2025년에 489억 달러, 2030년엔 725억 달 수준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인구 구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천 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30대 이하 젊은 층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70%를 넘어섰고, 이 젊은이들이 온라인 쇼핑하고 배달 음식 시키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쓰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2030년이 되면 중산층이 1억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인도네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니켈입니다. 세계 최대급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인데 예전처럼 원자재만 팔아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니켈 채굴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셀, 심지어 재활용까지 전부 자국 안에서 처리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운스트리밍 전략입니다. 원자재 팔던 나라에서 기술과 공장으로 돈 버는 나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중이에요. 국영 지주회사 MIND, ID랑 안탐, IBC, 그리고 중국 CATL 계열 CBL이 손잡고 59억 달러 규모의 통합 니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서 할마헤라와 자바, 카라왕 지역을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로 키우고 있는데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14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서는 겁니다. 테슬라든 폭스바겐이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배터리 소재 공장도 동시에 깔고 있어요. 연간 1만 6천 톤 니켈 황산, 3만 톤 전구체, 3만 톤 양극재를 생산하는 시설에다가 배터리 셀 공장이랑 재활용 시설까지 다 갖춘다는 겁니다.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중국이 히토리로 전 세계 흔들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니켈로 똑같은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5년 말부터는 환경 부담 큰 HPAL이랑 MPI 방식 신규 프로젝트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공급 조절하면서 가격 방어하고 친환경 니켈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인도네시아 해외 이주 노동자 수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중동이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연간 100억 달러 넘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 중 하나거든요. 가사 도우미나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이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그 돈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제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곳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없으면 가정이나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홍콩은 또 어떻고요? 홍콩 가정의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센트럴이나 코즈웨이 베이 같은 곳에 모여서 친구들 만나고 쉬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모습은 이제 홍콩의 풍경 중 하나가 됐죠. 대만이나 한국에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고요. 이런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인도네시아 외화 보유고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술이나 경험을 쌓고 돌아온 사람들이 창업하거나 숙련 노동자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프라보워 정부는 디지털 규제 완화하고 외국 투자 끌어들이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통합투자법을 통과시켜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겪었던 복잡한 규제들을 대폭 간소화했어요. 예전에는 허가 하나 받는데 몇 달씩 걸렸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몇 주 안에 처리됩니다.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죠. 자카르타가 너무 비대해지고 집안 치마 문제까지 생기면서 아예 수도를 칼리만탄 섬 동부로 옮기는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산타라라는 이름의 새 수도에 302조 달러 넘게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단순히 수도 이전만이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인프라 투자도 엄청납니다. 고속도로 짓고 철도 깔고 항만 확장하면서 섬나라 특성상 물류 비용이 높았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중국 자본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개통되면서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이 3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잭이나 토코피디아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회사들이 상장하거나 M&A 되면서 자본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초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갖춰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미 삼성이나 LG가 대규모 공장 돌리고 있고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 짓고 있거든요. K-팝이나 K-드라마 인기도 대단해서 한류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예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한국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협력이나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지금 3가지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는 겁니다. 젊은 인구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내수 시장, 폭발적으로 커지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인 니켈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 산업까지. 여기에 관광산업 부흥과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까지 더해지면서 다층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다음 떡상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